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미중 간 신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1일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신냉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국 항구시보 편집장 후시진은 그가 운영 중인 동영상 채널에서 누가 이를 믿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후시진의 발언은 시진핑의 내부 강화 발언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시진핑은 중앙당국에서 열린 가을 학기 청년 중년 간부 교육과정 개강식 연설에서 환상을 버리고 투쟁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신냉전은 없다는 바이든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바이든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믿지 않는 이유와는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예부터 규범을 중시하지 않았고 약속도 지키지 않아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말도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먼저 냉전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과 소련 양대 강국의 패권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당 독재국가 두 진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양대 진영은 이데올로기와 경제 제도에서 대립각을 세웠고, 정치와 군사 부분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데다가 핵무기라는 사상 초유의 대량 살상무기 등장으로 두 나라를 비롯한 양대 진영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면전으로 치닫을 경우 세계는 종말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원하지 않았죠. 그 때문인지 미소 양국은 2차 대전 후 30여 년간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양국 간 핫한 전쟁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미소 양대 진영의 저강도 또는 중강도 군사적 대결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기 경쟁, 지정학적 경쟁 형태로 나타났고,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은 미소 두 강대국 무기나에 대리전쟁 양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의 상황이 그러하죠. 미국이 출병하면 소련은 출병하지 않고, 대신 미국의 상대방에게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고, 반대로 소련이 출병하면 미국은 출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미소 쌍방은 전면 대결과 전면 전쟁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전쟁은 하지 않는 회개하고도 흥미로운 모델이었습니다. 냉전이라는 표현은 동물농장가 1984를 쓴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한 달 뒤인 1945년 10월 19일, 오웰은 영국 신문 트리뷴에 기고한 칼럼에서 냉전이라는 표현으로 핵전쟁의 그늘아래 살고 있는 세계를 묘사했습니다. 오웰이 냉전을 소련과 서방의 이데올로기 충돌을 의미한다고 말한 후 냉전이라는 표현은 국제 정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소련은 서방을 압박하기 위해 서베를린을 10개월간 봉쇄했습니다. 1949년 미국과 유럽 민주국가들이 주축이 돼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나토를 결성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였습니다. 양측의 국경은 닫혔고 1960년대 초반 베를린 장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냉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 없는 평화, 뜨거운 전쟁 없는 충돌, 이것이 아마 냉전일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중국과의 냉전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치관이 같은 국가들과 동맹을 결성하고 중국과 대국 경쟁, 더 나아가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쟁이라는 표현을 투쟁으로 바꾸면 바로 냉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새로운 전면적 충돌 또는 전면적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냉전이라 부르든 정면 대결이라 부르든 가치전이라 부르든 이익전이라 부르든 그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조용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한 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 중국 군인 차오량은 우리나라에서 무제한 전쟁으로 불리는 초안전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이기려면 반드시 정면 대결이 아닌 방식을 써야 한다고 밝혔죠. 중국은 뒤처진 군사력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피해야 한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초안전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문화, 예술, 언론, 여론, 경제, 무역 등 모든 분야가 전장이 되고 매번 새로운 무기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목적은 당연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테러 공격을 예로 든다면 초안전에서는 비행기로 빌딩을 공격하는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천강, 복잡한 인종간 문제를 이용해 각종 갈등을 부추기는 것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초안전은 또 군비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를 따랐고 그 전략 하에 움직였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각종 핵심 전략은 이 전략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 냉전이 아닌가요? 중국은 미국과 직접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문화에서부터 경제, 무역, 외교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미국을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구소련과 달리 미국과 전면적으로 대립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중국은 외국 고위층과의 공개적 만남, 미국의 유력 인사 및 상류층과의 교류 시 항상 웃음을 띠며 부드러움과 저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정오심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매체인데요. 이 신화통신의 인터넷판 신화망에는 한동안 미국 관련 기사 제목 옆에 살인과 성폭력, 재난 관련 뉴스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밖에서 발생한 사건도 미국 뉴스 제목 옆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 관련 뉴스는 대부분 매우 부정적이었는데요. 특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등장할 때는 어김없이 매우 부정적인 뉴스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방법은 과거 히틀러 시대 때 요제프 게벨스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태인 이슈를 다룰 때 제목 근처에 쓰레기 같은 뉴스를 배치했다고 하죠. 은연중 어떤 것을 암시를 하는 방법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수법입니다. 미국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 CIA는 전 세계의 언론 보도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미국에 대한 태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 포럼에서 모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관영 언론을 보면 국제정치를 언급할 때 90% 이상이 미국을 적대시하고 군사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그 적대감이 더 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 지도부는 이를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기업, 월가의 영향력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인이 중국에 간다면 중국 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황제 대접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접을 받은 이들은 친중국 성향이 될 가능성이 노후하고 전쟁에 대한 감각까지도 매우 무뎌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기업과 월가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중하층 이하 서민들을 대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인 상류층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으킨 무역 전쟁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자극하는 바람에 중국이 본 모습을 드러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남몰래 시작한 냉전이 오랫동안 지속됐음을 미국인들이 뒤늦게 깨닫고 매우 놀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옛 속담에 도둑이 훔치는 것보다 도둑이 노리는 것이 더 두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미국을 오랫동안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겨우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5년쯤 미국을 겨냥해 중국은 노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책을 쓴 젊은 저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미국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중국은 불쾌하다라는 책을 썼고 미국은 다시 이들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초안전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초안전을 손자병법과 같은 병법서로 여기고 사관학교에서 배우도록까지 했습니다. 최근 미국 당국에 의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18년이 그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의 일부 엘리트들만이 각성했을 뿐이었는데 그 후 정책 결정자까지 중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떨까요? 과거 미를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 공산당이 펼치는 냉전을 잘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출범한 지 8개월이 된 바이든 정부는 아직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냉전이 아니라 대국 경쟁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국 간 경쟁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전쟁을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냉전이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치열한 냉전이 될 것입니다. 구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공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무기 제조, 우주항공 등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심지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인류 최초 인공위성, 첫 번째 유인 우주선, 첫 번째 제트 전투기는 모두 소련인의 것이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돈도 쓰고 고문단도 파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직접 싸우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전면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구소련은 미국보다 ICBM과 핵무기 수량이 3분의 1이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 들어서 공산당이 집권한 국가는 전 세계 3분의 1인 약 70개국이나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이른바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권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으로 구소련보다 낫다는 것 외에는 소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작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중국 공산당 치하의 중국 대륙은 아직 미국과 열전 또는 냉전을 벌일 자격도 자본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중 양국의 상황을 굳이 비교하자면 열전도 냉전도 아닌 온전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점은 농담입니다만 미국은 결코 중국군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 등 양국 간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중국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의 태도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중국이 군사적으로 움직인다면 미군이 직접 개입할 것입니다.
이는 냉전 상태가 아닙니다. 구소련이 헝가리와 체코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했을 때 미군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을 때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냉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는 미국과 구소련과의 사이에 있었던 냉전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방면에서는 전면 대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정말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냉전이 아니라면 냉전보다 더 뜨거울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